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마주치는 수십 층 높이의 웅장한 호텔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거대한 건물 하나 짓는 데만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들 텐데 과연 하룻밤 객실료로 몇십만 원 받아서 언제 그 돈을 다 회수할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고작 몇억 원 벌어서는 은행 이자 갚기도 벅찰 것 같은데 왜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이 화려한 빌딩을 올리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호텔 비즈니스의 낡은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고 유명 호텔이 돈을 버는 아주 신박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보던 화려한 호텔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머니게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마주하는 화려한 5성급 호텔들은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휴식처 같지만 그 본질은 아주 복잡한 자본의 계산서입니다.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투입됩니다. 보통 서울 강남이나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 하나를 짓는데 최소한 4, 5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 하나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룻밤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객실 500개를 가진 호텔이 1년 내내 만실이라고 가정해도 연간 매출은 1,000억 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여기서 인건비, 세금, 유지비를 빼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은 더 쪼그라듭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순수하게 숙박료만 받아서는 건물 짓는 데든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호텔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거대 체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데 든 돈은 회수도 안 되는데 회사는 돈을 벌고 있다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 유명한 호텔들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지도 않고 땅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름만 빌려주고 시스템만 제공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호텔 산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유명 호텔이 돈을 버는 아주 신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자본의 설계가 소름 끼치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적자를 보든 말든 본사만 배를 불리는 이 기막힌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 신박한 방법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충격적인 호텔 산업의 민낯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전통적인 호텔 비즈니스가 가졌던 치명적인 덫, 즉 고정비라는 이름의 괴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호텔 비즈니스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자산 소유형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은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로비에 불을 밝혀야 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상시 대기시켜야 하며 거대한 건물의 냉난방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투숙객이 있든 없든 매달 수십억 원의 돈이 공중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여행 수요는 경기에 민감하고 계절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데 나가는 돈은 항상 일정하게 높으니 조금만 불황이 닥쳐도 호텔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중소 호텔을 운영하다 파산한 한 사장님은 절망 섞인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비수기에는 객실 가동률이 20%도 안 되는데 로비불은 꺼둘 수가 없고 주방 직원은 출근시켜야 하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공포였습니다. 손님 한 명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료와 청소비가 반값보다 더 많이 나가는 날이 허다했죠. 건물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제 목을 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소유주가 모든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거대 자본조차 버티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같은 거대 온라인 예약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호텔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호텔 방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이들에게 15%에서 2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바쳐야 했고 가격 경쟁은 피 터지게 치열해졌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익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낡아가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비용,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한 인테리어 교체 비용까지 소유주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이 이런 고정비의 덫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 구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이 잔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았고, 여기서 아주 영리하고 잔인한 탈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브랜드를 앞세워 위험은 남에게 넘기고 이익만 챙기는 구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의 본질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서비스 플랫폼 산업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호텔 산업의 판도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산 경량화 전략입니다. 메리어트와 힐튼 같은 거대 공룡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호텔 부동산을 과감하게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호텔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진짜 돈이 되는 것은 낡아가는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브랜드 이름과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예약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팔아치운 돈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 세계에 더 많은 간판을 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평했습니다. 호텔 체인들은 이제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호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정보기술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알짜배기 이익만 챙기는 영리한 사냥꾼들이죠,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건물을 팔아치운 돈으로 빚을 갚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며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공실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호텔에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건물이 노후화되어 무너지든 말든 그들은 계약된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벌인 것은 벽돌이지만 얻은 것은 전 세계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소유의 종말입니다.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건물에 묶인 채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라는 늪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 계약서 한 장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힐튼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자산 경량화 전략을 도입한 이후 자본 수익률이 이전보다 7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수익은 늘어나는 이 기묘한 현상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정수입니다. 그들은 이제 벽돌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대신 전 세계 수억 명의 회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들이 다음 여행지로 어디를 선택할지 예측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카페를 한다고 할 때 직접 가게를 차려서 월세를 내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카페 이름과 요리법을 만들어주고 전국 수천 명의 점주에게 수수료를 받는 게 빠를까요? 호텔 공룡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전 세계 호텔 시장을 독식했습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그리고 데이터의 시대로 호텔은 진화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호텔이 방을 팔아 돈을 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거대 자본이 쳐놓은 마술 같은 장막에 속고 계신 겁니다. 진짜 돈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브랜드 파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영원히 하수인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의 호텔 산업은 철저하게 세 부류의 참여자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은 호텔의 이름과 로고, 예약망,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빌려줍니다. 두 번째는 소유주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나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 같은 거대 자본들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며 모든 재무적 위험을 부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회사입니다. 호텔 현장에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만드는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영리한 위치는 단연 브랜드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는데 10원 한 장 보태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화려한 깃발을 꽂습니다. 실제로 한 거대 부동산 투자 신탁의 관계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은행 이자와 세금, 모든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익은 이름표만 빌려준 브랜드사가 가져갑니다. 그들은 건물이 적자가 나도 매출에서 꼬박꼬박 자기 몫을 떼어가거든요. 우리는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일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배신감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유주는 건물을 짓느라 진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운영사는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에 머리를 싸매지만 브랜드 회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꼬박꼬박 가져갑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전 세계 수천 개의 호텔을 자기 것처럼 부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이 구조야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수익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묵는 그 방의 결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건물 주인도 주방장도 아닌 미국의 어느 거대 브랜드 본사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이름값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실물 자산을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브랜드는 이제 신앙이 되었고 소유주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11조를 바치는 신도가 된 셈입니다. 힐튼이나 메리어트 본사는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비누 하나, 수건 한 장까지 본사 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며 거기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합니다. 소유주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비품 하나 바꾸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산업에서 플랫폼을 쥐인 자가 실물 자산을 소유한 자를 어떻게 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건물을 사기보다 그 건물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소유는 짐이지만 권리는 부입니다. 힐튼의 마법이라 불리는 수익 구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유주가 수천억 원을 들여 호텔을 짓고 힐튼의 간판을 달기로 계약하면 힐튼은 프랜차이즈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챙깁니다. 먼저 간판을 다는 대가로 초기 가맹비를 받고 매달 총 매출의 5%에서 15%를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호텔이 적자가 나더라도 힐튼은 무조건 돈을 가져갑니다. 손님이 방값을 결제하는 순간 힐튼의 몫은 이미 떼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조의 무서움을 한 호텔 소유주의 사연을 통해 들어보시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끊겨서 한 달에 수억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힐튼 본사에서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그대로 청구하더군요. 우리 직원은 월급을 못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본사는 마케팅 분담금이니 시스템 이용료니 하며 돈을 뜯어갔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났지만 간판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간판을 떼는 순간 남은 손님마저 끊길 게 뻔했으니까요. 라고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내뱉었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종속된 자산가의 비극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약 시스템 이용료, 전 세계적인 마케팅 분담금, 심지어 호텔 비품 공동구매 수수료까지 청구합니다. 호텔 로비에 놓인 작은 비누 하나부터 침대 시트까지 힐튼이 지정한 업체에서 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힐튼은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힐튼 본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 데 든 대출이자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비가 나가는 것도 남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본사에 앉아 전 세계 호텔의 매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수료를 수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 힐튼의 자본 지출은 예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불황기에도 브랜드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은 철저히 소유주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시스템으로 독점하는 이 방식은 가히 악마적인 천재성이 돋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힐튼 호텔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에도 미국의 힐튼 본사가 가져갈 지분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동산 소유주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대한 짐수기관에 가깝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은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난 전염병 사태 당시 전 세계 여행이 멈췄을 때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던 중소호텔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어트와 힐튼 같은 거대 체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현장 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문을 닫고 직원을 해고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은 모두 소유주의 몫이었습니다. 브랜드 본사는 그저 고정비 지출 없이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글로벌 호텔 운영 컨설턴트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브랜드 본사는 마치 요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밖에 병사들인 호텔 소유주들은 전사하고 있는데 요새 안의 지휘관들은 비축해둔 수수료로 파티를 벌였죠. 그들은 오히려 불황기에 견영난에 빠진 독립호텔들을 헐값에 자기 브랜드로 편입시키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위기가 그들에게는 시장을 독점할 최고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쇼핑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건물을 직접 지으려면 2, 3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들지만 계약서 한 장만 쓰면 내일이라도 당장 새로운 호텔을 자기 브랜드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간판을 달고 영업하던 호텔 사장님을 찾아가 우리 시스템을 쓰면 수익이 20% 늘어납니다 라고 설득하면 끝입니다. 메리어트는 이 방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객실 수를 3배나 늘렸습니다. 자본 없이 덩치를 키우는 이 연금술 같은 비즈니스는 호텔 산업을 숙박업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 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객의 데이터와 그들을 묶어두는 멤버십 포인트를 팔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항공사나 예약 사이트와의 협상력은 강해지고 수수료 구조는 더 견고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 호텔 회사가 건물을 가진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진화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비밀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힐튼은 건물 하나를 짓는 대신 계약서 1000장을 씀으로써 전 세계를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호텔 체인들은 자산이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정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룻밤 숙박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명의 생애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 고객이 다음에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쓸지를 데이터로 예측하고 그 길목에 자기 브랜드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수익 창출 기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호텔 로비에서 받는 환대 뒤에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거대 자본의 치밀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건물 소유주는 왜 굳이 10%가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줘가며 글로벌 브랜드의 간판을 달려고 할까요? 그들이 계산이 안 서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철저한 경제적 이득이 깔려 있습니다. 유명 호텔에 간판을 다는 순간 그 호텔의 객실 가격은 주변의 이름 없는 호텔보다 최소한 15% 이상 비싸집니다. 사람들은 낯선 여행지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 호텔보다는 익숙한 힐튼이나 메리어트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이유는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메리어트 본보이나 힐튼 오너스 같은 멤버십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쌓기 위해 무조건 같은 체인 호텔만 찾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리조트 투자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수료가 피눈물 나게 아깝지만 힐튼 간판을 떼는 순간 예약률이 반토막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브랜드라는 거대한 마약에 중독된 셈이죠 라고 말입니다. 결국 브랜드 파워 덕분에 올리는 추가 매출과 예약 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가 수수료보다 크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브랜드는 소유주의 고혈을 짜내는 동시에 소유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고객 데이터를 쥐고 흔드는 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건물을 가졌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언제나 마음을 가진 자가 건물을 가진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에 브랜드라는 가치를 입히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호텔 브랜드들은 고객의 충성도를 사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 포인트 시스템 하나가 전 세계 수천 개의 호텔 건물을 통제하는 족쇄가 됩니다. 소유주는 건물을 관리하느라 늙어가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스마트폰 안에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브랜드에 열광하고 기업들이 왜 브랜드 가치에 목숨을 거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호텔이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할까요?
흥미롭게도 최고급 5성급 럭셔리 호텔들은 여전히 브랜드가 직접 운영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츠칼튼이나 포시전스 같은 간판만 빌려주는 일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럭셔리 호텔은 브랜드 전체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운영했다가 서비스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브랜드 전체의 품격이 치명적으로 훼손됩니다. 명품 가방이 아무 데서나 팔리지 않고 직영점에서만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럭셔리 호텔 지배인은 품격 있는 목소리로 눈을 빛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눈빛과 작은 손짓 하나에 있는데 이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서로는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팝니다. 그 꿈은 오직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만 완성될 수 있죠.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고객이 체크인하기 전부터 그가 어떤 신문을 보는지, 어떤 온도의 물을 좋아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 정신의 문제입니다. 또한 럭셔리 호텔을 찾는 부유층 고객들은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한번 충성도가 생기면 가격이 비싸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수료만 받는 것보다 직접 운영해서 마진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호텔 그룹들은 하위 브랜드는 프랜차이즈로 빠르게 확장하여 시장을 점유하고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는 철저하게 통제하며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중적인 시장은 숫자로 승부하고 상류층 시장은 신비감과 완벽함으로 승부하며 전방위적으로 자본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규모의 경제를 지향할 때는 플랫폼화해야 하지만 독보적인 가치를 지향할 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텔 그룹들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직접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거대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복제 가능한 것은 저렴하고 유일한 것은 비쌉니다. 한때 에어비앤비의 등장이 전통적인 호텔들을 모두 망하게 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예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호텔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제공하지 못하는 호텔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출장객이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24시간 프런트가 가동되고 룸 서비스가 가능하며 보안이 철저한 호텔을 선택합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낯선 도시에서 새벽에 도착했을 때 나를 반겨주는 정복 입은 직원과 언제든 뜨거운 음식을 가져다주는 룸 서비스가 주는 안도감은 에어비앤비가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러 가서 집안일 걱정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감성을 판다면 호텔 체인은 신뢰와 표준을 팝니다. 이것은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경쟁자의 등장은 위기가 아니라 내 본질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오히려 호텔들은 에어비앤비의 공세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시스템을 더 디지털화하고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진화했습니다.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다는 진리가 호텔 산업에서도 증명된 셈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무거운 건물주에서 가벼운 서비스 권력자로 자신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상대의 칼날이 예리할수록 더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넘긴 영리한 생존자들입니다. 결국 에어비앤비와 호텔은 서로 다른 고객층을 양분하며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텔은 에어비앤비가 가진 유연함을 배우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런칭했고, 에어비앤비는 호텔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숙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강해지는 법을 호텔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그 경쟁자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진화시키고 있습니까? 진정한 강자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법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호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어비앤비라는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호텔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일하고 놀고 사교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자,
변화 속에서 성장을 일구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호텔들의 생존 전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천억 원짜리 호텔 빌딩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0년 전의 호텔이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숙박업이었다면 오늘날의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브랜드를 팔고 데이터를 관리하며 전 세계에 불을 빨아들이는 초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무거운 건물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이름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면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100년 된 방식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책임이고 관리는 권력이다. 현대의 부는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의 손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힐튼과 메리어트가 건물을 팔아치웠을 때 많은 이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단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하게 진화하는 이 정글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호텔들의 영리한 생존 전략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에도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텔 제국들이 벽돌을 팔고 데이터를 샀듯이 여러분도 이제 과거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앞으로의 결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겠다라는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존의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잔혹한 경제의 민낯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